평소에 모시고 싶었던 분들 인터뷰하는 새가 날아든다의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얽혀있는, 그렇지만 제야의 실력자라고나 할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야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한번 일단 모셔봤습니다. 유시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릴 거리가 되게 많은데 많죠.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해 유성룡 집안이죠. 유성룡 집안에 특히 이 집안에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글 쓰는 실력이 아예 타고난 피로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현 작가의 누나 되시고요. 유시주 작가의 또 언니도 되시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유시춘 작가님은 여러분들이 뭐 작가나 또는 뭐 유시민 장관으로만 얽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그 6월 항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이셨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6월 항쟁이 30년 된 딱 올해가 그때고, 지금 3월이고 3개월만 했으면은 6월 항쟁도 되고, 사실상은 정권 교체가 돼 있을 딱 그 즈음이라서 6월 항쟁과 또 촛불과도 어떤 연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건 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뵈니까 색다르네요. 그죠? 맨날 투쟁 현장에서 뵀는데.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지요. 그렇죠. 평화. 예, 평화와 행복. 예. 그 목소리나 하시는 거에 전부 다 평화가 느껴지세요. 자, 그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따가 6월 항쟁이나 선생님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 하고요. 네. 우리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여기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주시고요. 네, 일단 유시민 작가요. 네, 이분 지금 정치 안 하신다고 지금 뭐 이렇게 썰전이나 나오시고 글 쓰고 그러시잖아요. 네, 좋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나 입장에서 네, 이분 정치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네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영리한 머리. 평론가로서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모든 판을 정말 넓게 깊게 네.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근데 그런 분들 정치 안 하면 뭐 어떡하죠? 정치 특별한 애국심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지켜보니까 엄청난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자신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어디서 한국에서 정치하는 일이란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해서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할 인내와 뚝심과 뚝심과 뭐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이 운명이라면요. 다수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감내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의 똥밭에 자기 국민들을 버려둔 채 나는 정치 몰라 하고 떠나신 분이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 예. 보기에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뭐 몰라 하고 떠났다 그 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이 우리 사회 안에 책임 있는 어떤 목소리로 존재하고 계신 거고, 그걸 단지 뭐 그러니까 선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길래 아마 유시민 작가가 살아있는 한 그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능한 글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광의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 직업 정치 밖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장애물인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좋은 국가,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 유시민보다 어쨌든 사회 언론 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유시민이 훨씬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에 좋은 생각에 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사회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인들이 주워 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의 유시민은 너무 경직되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다 보니까 또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한간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죠. 안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선생님 어떤 인터뷰 비슷한 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삼고 처리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 섞인 바람도 한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거 제목으로 박근혜식 표현대로 엮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유시민 작가는 이제 버려. 우리들 마음속에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도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봐야죠. 동생 유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린 우리당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무슨 뭐 뾰족한 말, 날카롭고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너무 싸납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좀 성마르고 강팍해 보이는 그런 근데 느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누나들하고 자라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요리도 잘하고 가사일도 여자보다도 훨씬 잘하고. 그 옛날 일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그 위에 누나가 이제 셋이나 있다 보니까 누나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형 보고도 언니라고 늘 불렀고요. 아, 그럼 속상한 일 있으면 딱 그 여자처럼 아이 속상해 이렇게. 어떤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귀여운 설전에서. 캐릭터시네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이고 어렸을 때요 무지하게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울면서. 뭘로? 한 번도 남을 때리는 걸 못 어. 봤어요. 무지하게 뭐 여성스럽고 폭력의 피읍도 모르고요. 자기 주장이 글쎄 있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는 연락하십니까? 뭐, 아 어쨌든 저녁 먹었죠. 그랬어요? 그 쭉 같이 살았어요. 좋으시겠어요. 왜요? 우리들은 평생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저녁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네. 그것도 운명이고.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또 이야기가 뒤에 한참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궁금증 하나 더 할게요. 네.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더불어 포럼의 공동 대표시기도 하신 거죠. 네. 일반 사회 문화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표 지지하겠다.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예, 예. 네. 문재인 대표가 왜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단도직입 조심을 네, 하고 우선 휴머니티가 있고요. 품성이 굉장히 맑아요. 막다함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타산에 그리 박지 못하고요. 그동안에 있어왔던 민주당에서 뭐 여러분들이 뛰쳐나간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품성과 저는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좀 잘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결함이지만 저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입을 해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줄지 모른다. 이 전혀 얘기죠?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점인 그 거죠. 네.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점인데 아수라장 같은 한국 정치판에서는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왜 박지원이네 김종인이네 나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네. 정치적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적당히 사바사바해서 지분도 좀 나눠주고 근데 그런 교류들을 아예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정부는 굉장히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깨끗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몹시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어쩌면 네. 계속 뒷다리 잡고 이제 물건 네. 늘어지고.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을. 그런데 어찌 보면 돈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새누리당과 그들이 볼 때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의 사람의 우선인 이 철학적인 이것이 무서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는 정말 타도하려고 투쟁을 했지만 보내고 나서 보니 참 좋은 사람이고 100년 안에 나오기 어려운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 철학을 문재인이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았을 때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 나쁜 아이들은 더 이상 커나갈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아까 장점이자 단점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장점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널리 퍼졌을 때 저는 드디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평화가 우리 몸에 체화되는 게 아닌 거냐라는 측면에서 높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어떤 좋은 성품, 그러나 그 뭔가 떡고물은 또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그거 속에서 결국 그 이후가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네, 매우 합리적인 우려예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위안이 되는 일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일이 오바마 행정부인데요. 네. 오바마가 들어올 때 저 백악관 들어갈 때 그 반대 진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아냥거리기를. 오바마 의회 가는 길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다. 그 정도는 아웃사이더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바마가 한 정책 중에 제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불화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같은 거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정글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수많은 소수자와 약자와 아웃사이더들에게 생명권의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품성이 그대로 있는 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촛불 시민들이 보여준 우리 바닥의 그 인프라, 건강한 인프라를 생각하면 그들이 지지해주면 또 이 사고 묻힌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저 그렇게 비리에 민감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뽑아줬더니 결국에는 신비님도 가장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 1인이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라 전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측면도 있지만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 그 맞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심이 좀 그냥 넘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미에 반하게 되면 왜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사실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쌀 한 톨 얻은 적이 없습니다. 뭐 밥 한 끼는 뭐 글쎄요, 얻어 드신 적 있어요? 밥 한 끼 정도는 사셨을까요? 어쨌든 아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기존의 정치 몰입애들이 만들었던 또는 공격했던 정치적 메커니즘이 촛불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정부는 정치 몰입애들의 공격이나 그들의 공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96% 또는 80% 이상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그다음에 사람이 먼저인 이런 정치를 펼준다면 국민이 전부 다 문재인 편이 되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 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고 오늘은 이제 유시춘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촛불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뭐 이한열이네 박종철이네 이분들은 남아있지만 6월 항쟁을 누가 했어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6월 항쟁의 지도부 중에 한 분이셨던 건 맞고요. 그것을 작가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기시려고도 하고 계시고 최근에 6월 항쟁 30주년 관련해서 스토리 펀딩 지금 하고 계시죠. 네네. 그거 하시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얼른 한번 모셔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들이요. 방송하는 분들이 6월 항쟁부터는 공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네. 역사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라서 빨리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뭐 그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네. 6월 항쟁 때 어쩌다가 그쪽 지도부가 되셨어요? 저는 그때 민가협 활동을 하고 네.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동생 둘 다 구속이 되고 어. 우선 뭐 그때는 영장도 없이 잡아가서 한 달씩이나 가둬놓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각계 분산되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지만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게 민가협이고요. 그렇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민가협을 5분 대기조라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어느 시위가 일어나든 예. 거칠 것이 없이 가서 예. 시위하고 집회하고 법정 가서 뒤집어엎고 이런 그렇죠.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민가협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은 의원이 되어 계십니다만 인재근 씨하고 저하고 둘이 네. 민가협 대표로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의 상임집행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강성 발언을 주도했다 그럴까요? 다 뭐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가장 다른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군사 독재만 물리칠 수 있다면 악마하고라도 손을 잡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민가협의 주장이 그때 많이 관철이 되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위치가. 측면이 예. 있기는 있는데 이제 물론 성격은 다른데요. 그랬고요. 박종철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저는 87년 1월 15일 중앙일보 2단 첫 특종 기사를 보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박종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가 역사는 때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는 말이 박종철 그 이전에 무수한 박종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여서 갖다 버리고 뭐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는데요. 이 박종철도 그렇게 갖다 버릴 뻔했는데 들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종철 사건이야말로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드러나 버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전해 86년 12월 30날
민청년 등등 민자 돌림 단체 리더들이 다 수배당하고 구속된 와중에 민가협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송년회를 민청년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다 뭐 김근태 의장도 구속되고 그 상임위원들 다 수배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들 몇 명이서 민청년 사무실 같이 쓰면서 연탄난로 피워놓고 200원짜리 부거대가리 갖다 놓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송년회를 했는데 그때 인재근 씨하고 저하고 똑같은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뭐 수없이 아이들이 잡혀가고 그 통곡과 신음소리가 24시간 귀에 쟁쟁거릴 때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얘네들이 분명히 사람을 죽일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들킬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지 보름 만에 그 사건이 터져나온 거예요. 다 예견된 네. 그런 사건이었었고 저는 최근에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가 이제 다음 주인가에 개봉을 네. 하거든요. 23일 날 개봉을 하는데 그게 87년 당시 민주화 항쟁을 가장 정면으로 관통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요? 노태우 그 제목이에요? 보통 사람은 노태우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렇지. 지가 보통 사람이라고 캐치프레이즈이기는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노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보통 사람? 그렇죠. 진짜 보통 사람의 눈으로 이제 87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고문치사돼서 이제 벌여지는 그 의문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박종철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구나. 이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종철 뿐이었겠는가. 그 이전에 예. 무수한 박종철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축적된 위에서 박종철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종철이야말로 국민운동 본부를 일으켜 세운 기둥이죠. 그 예견이 맞아떨어지는 데서 아주 전율을 느꼈고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역사가들이 주로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요. 우리 민주주의가 3번의 어떤 변곡점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이 이제 이승만 민간 독재죠. 그때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민간 독재를 무너뜨린 4.19 보통 의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 지도부가 없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의분에 찬 젊은 학생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5월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이 저는 광주 민중항쟁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주 민중항쟁 때는 지도부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항쟁의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87년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지도부는 미리 6월 항쟁 미리 있기 전에 미리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진화했다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또 준비됐다. 네. 또 다른 거는 3.15 부정선거의 의분을 느낀 청년 학생들이 일어나서 4.19 의거로 되었고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혁명이겠지만 미완의 혁명이죠. 곧바로 5.16 쿠데타라는 역혁명. 반동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예.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 역시 전두환 신군부 출현이라는 반동을 즉시로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항쟁도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분열됐기 때문에 뭐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으로 끝났지만은 즉각적인 반동은 없었습니다. 뭐 미진하지만 점증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확대 발전하는 추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 헌재에도요. 6월 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예. 기구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성부라든가 제가 근무했던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요. 이런 말하자면 국민이 공화국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기구들은 6월 항쟁의 산물이죠. 전부.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먼저 있었다는 점이 과거의 4.19이거나 5.18 민중항쟁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 운동이 그만큼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어떤 촛불 항쟁 이것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87 혁명과 대비해서 어떤 진화 발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15번째 집회에서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다가 헌재까지 걸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 앞에 가니까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바리케이트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에는 군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밀고 하기도 하던 국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부 나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했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재까지 가서 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로 이루어진 국가기구. 그것도 혹시라도 국가 통치기관이 또는 통치자가 공화국의 주인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이 천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혹시나 유린하지는 않나 하고 감시하는 그 기구 앞으로 달려가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살아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소감이 남달랐겠어요. 네. 그러고 또 다른 것은 87년 30년 전에는 헌법이 민주공화국 주인에게 보장한 천명한 참정권을 박정희가 빼앗아간 이후로 우리가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뽑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무신으로 주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의 힘으로 되찾아온 게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 국민은 공화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헌재 판결을 보면서 100년 200년 뒤에 역사가들은 아마도 그날을 한국 민주주의의 원년 제1일이라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국가의 운영 구성 원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10조에서 21조에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조항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선진 문명 국가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 때 어땠습니까? 그건 그냥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미사여구지 국민들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지도부가 있어서 몇 월 며칠로 정하고 캐치프레이즈도 정하고 슬로건도 정하고 부를 노래도 정하고요. 위치도 정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금융상품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파생상품이 너무 많아. 맞아. 민주노총이 있으니까 민주묘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발랄한 상상력 그리고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정말 대양처럼 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촛불시 현장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토록 진화 발전하고 있구나. 국가의 앞날이 매우 밝다. 정치권이 어떻게 소동을 부리든 자기들끼리 난리 부르스를 추든 간에 국민의 힘은 점점 더 성숙하고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국민들이 승리의 역사를 써본 경험이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 100년 동안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분 옆에 계시는 저분이요. 맨날 실패의 역사를 써왔던 사람이라 안 될 거야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 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마 이 기억들이 지금 현재 야당도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독재를 한다거나 부패를 할 때 국민들이 또 준엄하게 꾸짖어 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스토리 펀딩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6월 항쟁의 기록들을 개인이 다 글로 써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0년 전에요. 2007년 6월에 그때는 참여정부 말기였죠. 제가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사무총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실천을 했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신화로 발해버립니다. 신화나 전설 같은 것으로. 그래서 후세를 위해서라도 실천을 했던 입장에서 다른 기록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그때는 메모지 한 장 가지고 있다가 징역 살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기록은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 소각의 역사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메세나를 통해서 기금도 많이 모으고 해서 5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80년 5.18에서 87년 60 항쟁으로 오는 그 과정을 지역별, 분야별, 장르별로 모두 기록해놨습니다. 기록이 하도 한이 맺혀서 전국의 작은 도서관까지 다 뒤지니까 2,800곳이더라고요.
그 2,800곳에 5권 한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네.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 근처 작은 도서관에 가도 그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요? 6월 항쟁을 기록하다. 6월 항쟁을 기록하다. 5권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이름은 6월 항쟁 30즈음에예요? 네, 어떤 차이가 네, 있냐면요. 이제 그것은 그 당시 활동가들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87년 6월 10일에서 6.29 선언까지 한 20일 동안요. 행정자치부 통계로 37개 도시에서 500만 명의 연 인원이 직선제 개헌, 민주정치를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500만 명 하나하나가 다 500만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참여한 6월 항쟁.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5권으로 기록했던 것은 6월 항쟁의 정사라면은요. 거시사적인. 네. 예. 이번에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저희들이 책을 내고자 하는 내용은 그때 참여했던 개미들. 말하자면 6월 항쟁의 민중사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걸 좀 글로 모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 20대가 이제는 뭐 50대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가 미처 알지 못하는 또 그 지도부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미들의 소소한 이야기들 네. 다 모으고. 네. 근데 그거를 진작에 저 노무현 정부 때 좀 하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우선 이제 정식 기록을 하는 것 바빠서요. 아, 네. 그때까지만 해도. 30년이 지났으니까 어. 30년이면 세대가 바뀌어요. 음, 이제 정리할 때가 됐고 그렇지. 정말 정확한 시점에 또 촛불까지 같이 있어서 네. 요거는 정리해주면은 30년 만에 일어난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정말 되겠네요. 저는 정말 있잖아요. 87만 떠올리면 미안해요. 군대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군대에 있었던 네.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투표할 때뭐 누구 찍으라고 노태우였죠. 찍으라고 우리 때는 했더니 노태우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으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식으로. 저희는 이전에 60 항쟁 이전에 인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충정훈련을 했어요. 철원에서. 86년도에 그렇죠. 인천. 오삼 인천 사태. 어떻게 했냐면 간첩 40명이 낙하산으로 인천에 상륙해서 인천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으러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 이제 훈련을 했어요. 막 충정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87년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중대별로 돼지 한 마리씩 나왔어요. 계속 먹고 놀고 그러면서 충정 훈련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나와 보니 그때 이제 저희 바로 밑에 후 기수 하나에게 이제 고대 출신 애가 있는데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잠깐만 와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강주항쟁 그 친구도 강주 출신이었는데 강주항쟁이 서울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쉽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으로 이제 이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투표가 있었는데 그죠? 투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124분의 7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19명이 노태우를 안 찍었어요. 근데 그게 탁 튀어나오더라고. 우리가 19명 안 찍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경험을 예. 했죠. 예. 다른 분들은 이게 이제 책으로 기록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당시 뉴스에서 뭐 탁치였더니 죽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그 시위에 전부 나가자 해서 같이 동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고등학생이셨나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불러서 나간다기보다는 어울렁 해서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하기 싫어서. 구경 가세 뭐 이런 거. 그런 개념으로 간 것도 있었지만 막상 거기 가서 그 열기를 느끼다 보니까 그 느낌에 대한 거를 잊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신기하고 그게 처음엔 두려웠어. 왜냐면 우리는 이제 5.18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웠잖아. 근데 그런 걸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 있던 입장에서 다시 나가다 보니까 이래서 정말 정의가 필요하고 분노가 필요하고 표현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완벽하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정치라든지 뭐 이 모든 게 완전히 개혁이 됐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물 치고는 뭐 도루묵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앞으로 그런 전철을 안 겪으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달성되고 나서 바로 접어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민들이나 여기 활동했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이거를 이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그 87년 6월 민주항쟁과 비교해서 볼 때요. 굉장히 양적인 변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질적으로도 한 단계 이렇게 비약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게 있는데요.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아메바에서 뭐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이렇게 영장류로 올라오는 수천만 년에 걸친 수억 년에 걸친 진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창조론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메바에서 원숭이까지 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진화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해주는 코드가 있어요. 그 돌연변이적 진화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진화가 원인을 알 수 없으되 한순간에 일어나는. 예. 그 서너 저는- 차례 변이가 일어났다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사회 현상도 그 틀을 가지고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쟁만 하더라도 수많은 활동가가 있고 그들이 이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런 지난한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 체포 구속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으되 설득하지 않아도 자발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시민들이, 국민이 아니죠. 그들은 엔라이턴드,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눈에 불을 딱 밝히고 스스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다윈이 진화에서 얘기하는 그 돌연변이적 진화가 아닐까. 사회 현상적으로 볼 때도요. 30년 지났잖아요. 네. 이번 촛불에 나왔던 고등학생들이 30년 후에 딱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까 말한 그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5.18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미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정부 수립을 하는 데까지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권력자의 폭압도 못 견딜 겁니다.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친구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심리학 용어예요. 네. 금방 제가 떠오르는 어휘인데요. 하강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자유의 맛을 본 사람, 한 번 자유의 맛에 길들여진 영혼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 밑으로 내려가면 막 경련을 일으켜. 그게 무상 의무 급식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였잖아요. 복지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 그러니까 하강 경직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뭐 1,500만 명, 1,0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나왔던 분들이요. 1,700만. 네. 네, 물론. 한 번 그렇게 내가 공화국의 주인된 도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이하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주체가 형성된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노동자들도 가령 파업을 이제 겪은 이후에는 전혀 이제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자신의 일이나 조직을 대하는 그 눈이 전혀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집회도 시민에게 있어서 어떤 학교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테면 87 그 항쟁에 대해서 아카이빙 작업을 네. 계속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떤- 직접 쓰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정말 미시사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직접 참여했거나 혹은 그것을 그냥 보았거나 뭐 가족이 참여를 했거나 하는 정도의 사람들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아로새겨진 어떤 기억, 어떤 잔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지금 채집을 하시는 그런 작업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아,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일단 사건들을 모으는 작업,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 펀딩해서 비용을 만드는 작업, 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개념이 없으신 분들에게 좀 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6월 민주항쟁의 길거리에 서 있었던 분이라면은 누구든지 원고를 써서 주시면 됩니다. 내가 겪은 6월 민주항쟁. 누구든지
어느 지역 어디서나 그러니까 되고요. 지금 최근에 길거리에서 촛불 켜러 오면서 내가 60항쟁 때는 이렇게 했는데 했던 사람들, 예,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다음 화면 들어가시면요. 모바일 화면에 보면 어떨 때는 메인 화면에 떠 있기도 하고요. 스토리 펀드 6월 항쟁 30즈음에 이런 코너가 늘 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원고 주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이 새날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 그렇게 네. 다 취합을 하실 네. 거구나. 그럼 스토리 펀딩의 지금 금액은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모아졌던데요, 뭐. 안 320만 원 오늘자 출판- 기준으로. 목표가. 500만 원, 500만 원. 출판하는 비용이죠. 네. 네. 시작은 반이니까 시작이 반이면은 250이고 지금 300이 넘었으니까 다 한 거지. 그렇지. 나머지 채워주셔야겠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꼭꼭 채워주세요. 예,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6월 민주항쟁의 길거리에 서 계셨던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누구나 원고를 주시면요. 제가 좀 미려하게 고쳐서 좋은 글도 물론 많이 주시겠지만 그래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내겠습니다. 네, 제가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그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87 항쟁이 6월 항쟁이 지금의 세월이랑 아주 유사해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 속에 7년을 투쟁하다가 결국은 터진 거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는 게 있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번 꼭 해드릴 만한 게 있어요. 저는 87 항쟁을 이런 식으로 다시 재기억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이제 뭐 찌라시님 같은 경우에도 87 항쟁 이후에 어떤 미완의 혁명 내지는 그 이후에 너무 성과가 이제 적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처지지는 않았다. 네.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본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 보통 사람 아까 제가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사람을 보다가 느낀 것이 아니 왜 그동안 87 항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왜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뭐 그 영화도 사실 87 항쟁의 그 직전 상황 같은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영화만큼 그렇게 정통으로 보여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굉장히 다뤘을 만한 이야기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오히려 어떤 건너뛰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담론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약간 냉소적인 그러니까 뭐 다 나름 변절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갔고 또 뭐 중간에 뭐 뉴라이트 뭐 이런 식의 뭐랄까 어떤 담론 안에서는 너무 이 87에 대한 정면 응시가 올드한 것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아닌 약간 좀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곁들이는 것을 세련된 것처럼 이해를 하는 네. 그런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상수 감독 같은 사람의 어떤 영화 안에는 광주 민중항쟁이나 87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그대로 어떤 울컥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간은 냉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이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말하자면 재탄생하려면은요 예.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제 90년대에, 한 뭐 92년? 그 이후에는, 우리 80년대 얘기 그만하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네. 문화적인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있었고. 역사 소설도 그렇고 박경리 선생이 한 말인데요. 예. 역사 소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온전히 전체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관련자들의 기억이 마지막 지평에서 사라질 때 가능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육신도 뭐 200년 지난 다음에 사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죠. 역적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해 관련자들이 모두 역사 속 인물이 될 때. 한 그죠? 세대가 지나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올해 저는 30즈음인데요. 음. 30즈음인데 그래서 후일을 위해서라도 활동가들의 기록도 물론 정사도 중요하지만 그때 참여했던 민중들의 기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를 이루는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한 뛰어난 왕이나 지도자나 천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동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기억 속의 유월항쟁. 이것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작가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그리고 밀란 쿤데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억투쟁. 그러니까 그 기록하지 않은 역사는 그냥 전설이나 신화의 옷을 입죠. 어차피, 기록하는 것만이 역사가 되죠. 이건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네. 또 이렇게 우리 천재 작가님께서 성격을 매주시고 계시는데요. 올라온 사연들 짧게 한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그걸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 네. 쓰면 돼요. 통희님의 사연인데요. 그때 내 나이 30세 남대문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웅성웅성 매캐한 취릇한 냄새. 샤타를 내리고 밖으로 올라갔다. 엄청난 인파. 그냥 그 자리 그 속에 서 있었다. 그냥. 그 많은 인파 중에 한 점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환갑이 지났다. 다시 되돌아갈 순 없다. 이런 사연도 있고요. 여름추위님의 사연은요. 취릇한의 첫 경험은 대학교 1학년 연대에서였습니다. 구호는 외치는데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더니 발 앞에 떨어지고 흰 연기가 났습니다. 숨을 쉬는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뒤로 돌아 마구 뛰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도 못 쉬겠고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학생운동 일할 것도 없지만 학생운동의 끝자락에 잠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구속, 연행, 폭력을 각오해야 했던 시절 그 선배님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요즘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올려주셨는데요. 다 공감되지 않으세요? 네, 공감되죠. 진짜 그때 지랄탄이라 그래가지고 그 깡통 큰 거 같은 거 앞에 떨어지면 이게 휙 돌거든요. 막 이리 뛰어다니는 거. 그거 걷어 차는 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근데- 일종의 멋진 킥이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광주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학교가 조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먹고 살아서 체리역을 오면 겁은 안 나요. 원래 보통 사람 체리역을 탁 맡으면 겁이 나거든요. 심장에서 겁을 탁 줘요. 뇌에.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거기 어릴 때부터 맞고 사는 애들은 아 또 체리탄 쏘네 하고 말아요. 근데 처음 맡은 사람들은 되게 확 한 모금 마심과 동시에 죽겠네라는 뇌가 반응을 해요. 근데 절대 죽지는 않았죠. 지금 이 방송 듣는 2030 세대는 음. 마치 저희 세대가 일제시대 때 그렇죠, 그렇죠.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텐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지랄탄이란 깡통처럼 네. 생긴다는 얘기. 막 정말 지랄 치면서 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란에 수출했던 무기도 있는데요. 그 사과탄. 큰 사과처럼 생겨가지고 SY-44인가요? 그거 삼양사에서 생산하다가 어디죠? 생산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 뭐 거의 그 가축 살상용이에요. 그 이완열 열사 돌아가시게 한 맞습니다. 거는 예. 쐈던 거. 예. 직결. 그 얼마나 독하냐면요. 제가 6월 10일 당일날 구속이 돼가지고 장안동 대공수사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밤중에 서울구치소로 가는데요. 구치소에 자고 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편해요. 집이 안 나가도 되고 지랄탄 안 봐도 그렇지. 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감옥소에 있는데 아침에 그러고서는 기지개를 켜면서 봤더니 이 팔뚝에요. 그 땀띠처럼 좁쌀처럼 빨그스름하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러지. 그 같은 체류탄 거. 알러지인 네. 거죠. 그게 한 일주일 만에 쓰러졌는데 빨리 물로 씻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때는 그 백골단이 더 무섭지 않았어요? 체류역보다? 뭐 백골단도 무섭지만 체류탄 참 힘들었죠. 그거 뭐 눈물 콧물. 그거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게 군대 있을 때 화생방 훈련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화생방 훈련 때 우리가 맞게 되는 그거하고 체류탄하고 똑같은 성분이라고. 저희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강주 이제 대학생들 많이 데모하잖아요. 그런데 충장로 있잖아요. 도청 좌측이죠. 도통을 등지고 좌측 골목까지 이제 진격을 하는데 경찰하고 같이 투석전을 거기서 하는데 돌을 하나 던지고 고등학생이었어요. 돌을 하나 던지고 일어서는데 이만한 돌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건 뭐 사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액이 완전히 충장로를 다 덮은 상태에서 투석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마스크 하나도 우리는 안 썼어요. 진짜로. 안 쓰고 돌 던지고 빠지는데 주먹만한 돌이 가슴을 때려서 이제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맞아. 다친다. 그때 전경들도 돌 진짜 많이 던졌어. 그냥 서로 이쪽에서 돌 투석전 던지면 하니까, 예. 저쪽에서 돌 다시 네, 계속 날라오는 던졌어요. 상태. 그래서 저는 강주에서 자라서 그런지 체류역은 뭐 장난이야.
그냥 날라온 돌이 눈에만 안 맞아 주십시오. 얼굴에만 안 맞아 주십시오. 요것만 있었지. 생각하면 그 80년 5월 18일 광주로부터 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오는 그 한 7년여 동안요. 참 여러 가지로 고통의 시간이었죠. 엄청나고. 네, 우리가 그리고 숫자로만 인식해서 그렇지요. 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게 7년 됐어요. 맞아. 그리고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느낌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87년에서 80년을 바라보는 시간도 딱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박근혜를 파면하던 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들이 사실은 박종철, 이한열이었어요. 네. 이제 박종철, 이한열로 상징화된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봄을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4.19 이거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청년들이 흘린 피에 많은 빚을 졌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청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막 주력 부대였다가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막 30대 직장인들이 넥타이 부대라고 해가지고 또 그 광화문에 막 그 창문으로 휴지 던지고 네. 하는 등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 솔직히 안정을 원한다, 뭐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레드 컴플렉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단절이 굉장히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40, 50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뭐 설문조사를 해봐도 박근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또는 뭐 동정하는 이런 여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60대 이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계층적으로 어떤 그 시민사회의 성숙은 그냥 한 세대를 쭉 밀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피로써 이 정말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마만큼의 성과를 내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런데요, 이번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요, 저는 뭐 이거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500만여 명의 시민들이 20회에 걸쳐서 쏟아져 나왔는데 치안 사건 하나 없고요. 불상사 하나 없고요. 다친 사람도 없고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당장 저 지금 극우 집단들은 죽잖아요. 사람들이 막. 세 사람 죽 자기들끼리. 집회 도중에. 근데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헌법 정신을 구현한 이런 사회가 있을까요? 인류에서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인류사에서도. 네. 우리 보세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자유평등 파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프랑스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왕정 벗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왕을 모가지 잘라 죽이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없이 지금 재헌헌법이 48년 아닙니까? 70년인데 법전 속에만 잠들어 있던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피 흘리지 않고. 저는 뭐 한국의 이번 2017년 이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평화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그리고 박애의 정신을 구현한 너무나 훌륭한 이벤트라는 세기의 이벤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이벤트. 민주주의도 압축 성장했어. 근데 그게 약간 그 우리 송 작가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노태우가 정권 가져갔네. 끝 이게 아니고 역사라는 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30년 전에 87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 촛불 혁명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렇죠. 좀 기본이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헛되이 되는 건 역사에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촛불 혁명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지만 이게 오늘만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선배로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약간 찌라시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럼 그런 늦자고 없는 정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촛불 시민은 5월 9일 날 대선이 이 야권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생명을 지니고 60여 년 살면서 가장 슬펐던 날이 두 날 있습니다. 예. 아버지 갑자기
그 우리 여러 형제들 감옥 들락날락할 때 돌아가신 일 하나 하고요. 87년 12월 19일 아침 노태우 DJ와 YS가 합해서 65%를 얻고도 노태우에게 정권을 내줬어요. 그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었더니 길에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오. 믿어지지가 않는. 길에는 버스가 다니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면서 길을 오가고 신호등도 정록색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참 리얼리티가 전혀 안 느껴졌어요. 어떤 꿈속에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서는 국민운동 본부에 급히 회의가 소집이 돼서 제2한강교를 건너가는데 그날 날이 너무 투명한 겨울날이었어요. 북한산 위로 해가 이렇게 한 뼘쯤 올라와 있는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또 군사 독재 밑에서 봐야 되는구나 하고 택시 안에서요 한없이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참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요. 지나놓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역량이 못 미쳤고요. 또 민주화운동의 세력이 그만큼 힘이 미약했고요. 그 두김씨를 단일화시킬 만한 힘이 없었던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렇죠. 시대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실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즉각적인 반동은 없었고 그래도 점진적으로 헌재도 만들고 국가인권위도 만들고 여성부도 만들고 복지도 어느 정도 좀 기초를 놓고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을 해오고 있어서 뭐 즉각적인 반동은 없었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제가 87년 12월 19일 아침에 창문을 열고 아 길에 버스가 다니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장자의 꿈 같은 그런 꿈을 다시 꾸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야생화처럼 버려두어도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원실 속의 꽃이에요. 늘 물을 주고 공기를 바꿔주고 눈길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야 피는 꽃이에요. 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든 심정으로 앞으로의 대선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공화국의 주인의식을 가질 때라야 제가 87년 12월 19일 날 아침에 버스가 다니는 길을 망연히 바라보았던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을 수 있겠죠. 젖어 계세요. 좀 안에 우리 세대는 박근혜와 붙었던 문재인 후보가 떨어지던 날 새벽 아침에 출근하는 그 감정하고 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깊이는 다르겠죠. 제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제가 박근혜 당선되고 제가 그 18대 때 뭔 일 했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 고생을 하고 잠을 자고 났더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 있더라고요. 3일 동안 잠을 잤어요. 미친 듯이 잤습니다. 그렇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네, 힘듭니다. 자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국민들 의식까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 미랄이 되었던 5.18과 87년 6월 항쟁 이런 얘기 정말 짧은 시간에 한번 나눠봤는데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공감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네. 자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요. 까먹으셨죠 지금. 6월 항쟁 30즈음에를 검색하시면은 스토리 펀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꼭 무슨 스토리 펀딩에 돈만 보내주세요가 아니고요. 사연 보내주시는 게 전 더 먼저라고 네, 생각이 원고를 들고요. 보내주시는 네. 분이 으뜸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뭐 그다음에-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이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토리 펀딩 목표 금액도 3분의 2 정도는 찼는데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분들이 마지막 채워버립시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소녀상도 새가 날아든다가 꽉꽉 채웠던 그 기억이 나고요.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의 주 청취자층이 20, 30대가 아니에요. 40, 50대가 진실에 목마른 40, 50대가 팟캐스트로 주로 듣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7 항쟁과 이번 촛불은 사실은 하나다. 네.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한 몸입니다. 저희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선생님. 네, 새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선요, 여러분께서 혹시 30년 전 그날 6월에 거리에 서 계셨다면 그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오로지 여러분의 부릅뜬 두 눈으로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늘 깨어나 있어 주어서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늘 깨어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모시고 싶었던 분들 인터뷰하는 새가 날아든다의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분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얽혀있는 그렇지만 지하의 실력자라고나 할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야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한번 일단 모셔봤습니다. 유시춘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평소 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이분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릴 거리가 되게 많은데 많죠.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해 유성룡 집안이죠. 유성룡 집안에 특히 이 집안에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글 쓰는 실력이 아예 타고난 피로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고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현 작가의 누나 되시고요. 유시주 작가의 또 언니도 되시고요. 일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유시춘 작가님은 여러분들이 뭐 작가나 또는 뭐 유시민 장관으로만 얽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분은 그 6월 항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이셨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을 6월 항쟁이 30년 된 딱 올해가 그때고 지금 3월이고 3개월만 했으면은 6월 항쟁도 되고 사실상은 정권 교체가 돼 있을 딱 그 즈음이라서 6월 항쟁과 또 촛불과도 어떤 연관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건 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뵈니까 색다르네요. 그죠? 맨날 투쟁 현장에서 뵀는데. 사실은 우리가 투쟁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지요. 그렇죠. 평화. 예, 평화와 행복. 예. 그 목소리나 하시는 거에 전부 다 평화가 느껴지세요. 자, 그 죄송한 말씀인데 네. 이따가 6월 항쟁이나 선생님 이야기는 좀 뒷부분에 하고요. 네. 우리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이거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주시고요. 네, 일단 유시민 작가요. 네, 이분 지금 정치 안 하신다고 지금 뭐 이렇게 썰전이나 나오시고 글 쓰고 그러시잖아요. 네, 좋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누나 입장에서 네, 이분 정치 하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네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영리한 머리. 평론가로서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모든 판을 정말 넓게 깊게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네, 근데 그런 분들 정치 안 하면 뭐 어떡하죠? 정치 특별한 애국심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지켜보니까 엄청난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자신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어디서 한국에서 정치하는 일이란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해서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비천함을 통과할 인내와 뚝심과 뚝심과 뭐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이 운명이라면요. 다수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감내하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근혜의 똥밭에 자기 국민들을 버려둔 채 나는 정치 몰라 하고 떠나신 분이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제가 아, 예. 보기에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뭐 몰라 하고 떠났다. 그 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이 우리 사회 안에 책임 있는 어떤 목소리로 존재하고 계신 거고 그걸 단지 뭐 그러니까 선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않나 싶은데. 많은 분들이 원하시길래 아마 유시민 작가가 살아있는 한 그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능한 글을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광의 넓은 의미의 정치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 직업 정치 밖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장애물인가,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좋은 국가,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 유시민보다 어쨌든 사회 언론 또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유시민이 훨씬 잘 어울린다.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좋은 머리에 좋은 생각에 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자기의 로드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사회에 내던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인들이 주워 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의 유시민은 너무 경직되어 광주민중항쟁 때는 지도부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항쟁의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87년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한 지도부는 미리 6월 항쟁 미리 있기 전에 미리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진화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또 준비됐다. 네. 또 다른 거는 3.15 부정선거의 의분을 느낀 청년 학생들이 일어나서 4.19 의거로 되었고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혁명이겠지만 미완의 혁명이죠. 곧바로 5.16 쿠데타라는 역혁명. 반동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예. 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역시 전두환 신군부 출현이라는 반동을 즉시로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항쟁도 우리 야당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분열됐기 때문에 뭐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으로 끝났지만은 즉각적인 반동은 없었습니다. 뭐 미진하지만
점증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확대 발전하는 추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 헌재도요. 6월 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예. 기구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성부라든가 제가 근무했던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요. 이런 말하자면 국민이 공화국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기구들을 6월 항쟁의 산물이죠. 전부.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먼저 있었다는 점이 과거의 4.19이거나 5.18 민중항쟁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 운동이 그만큼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어떤 촛불 항쟁 이것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87 혁명과 대비해서 어떤 진화 발전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15번째 집회에서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다가 헌재까지 걸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앞에 가니까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바리케이트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에는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들을 밀고 하기도 하던 국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전부 나와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했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헌재까지 가서 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로 이루어진 국가기구. 그것도 혹시라도 국가 통치기관이 또는 통치자가 공화국의 주인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이 천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혹시나 유린하지는 않나 하고 감시하는 그 기구 앞으로 달려가서 시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살아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소감이 남달랐겠어요. 네. 그러고 또 다른 것은 87년 30년 전에는 헌법이 민주공화국 주인에게 보장한 천명한 참정권을 박정희가 빼앗아간 이후로 우리가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뽑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무신으로 주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의 힘으로 되찾아온 게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비로소 그때 우리 국민은 공화국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헌재 판결을 보면서 100년 200년 뒤에 역사가들은 아마도 그날을 한국 민주주의의 원년 제1일이라고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국가의 운영 구성 원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10조에서 21조에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조항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선진 문명 국가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신 때 어땠습니까? 그건 그냥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미사여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력하다 보니까 또 정계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한간의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죠. 안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선생님 어떤 인터뷰 비슷한 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삼고 처리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 섞인 바람도 한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거 제목으로 박근혜식 표현대로 엮인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뭐 유시민 작가는 이제 버려. 우리들 마음속에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요. 그래도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봐야죠. 동생 유시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린 우리당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굉장히 무슨 뭐 뾰족한 말 날카롭고 자기 주장만 하고 뭐 이렇게 좀 자기 주장이 너무 싸납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좀 성마르고 강팍해 보이는 그런 근데 느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 누나들하고 자라서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요리도 잘하고 가사일도 여자보다도 훨씬 잘하고. 그 옛날 일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그 위에 누나가 이제 셋이나 있다 보니까 누나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형 보고도 언니라고 늘 불렀고요. 아, 속상한 일 있으면 딱 그 여자처럼 아이 속상해 이렇게 어떤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귀여운 설전에서. 캐릭터시네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이고 어렸을 때요 무지하게 얻어맞고 들어왔어요 울면서 뭘로? 한 번도 남을 때리는 걸 못 어. 봤어요. 무지하게 뭐 여성스럽고
폭력의 피읍도 모르고요. 자기 주장이 글쎄 있었을까요? 그러면 최근에 연락하십니까? 뭐. 아, 어쨌든 저녁 먹었죠. 그랬어요? 그 쭉 같이 살았어요. 좋으시겠어요. 왜요? 우리들은 평생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저녁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네. 그것도 운명이고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또 이야기가 뒤에 한참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일단 궁금증 하나 더 할게요. 네. 이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더불어 포럼의 공동 대표시기도 하신 거죠. 네. 일반 사회 문화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표 지지하겠다.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네. 네. 문재인 대표가 왜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단도직입 조심하라고. 네, 우선 휴머니티가 있고요. 품성이 굉장히 맑아요. 막다함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해타산에 그리 박지 못하고요. 그동안에 있어왔던 민주당에서 뭐 여러분들이 뛰쳐나간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품성과 저는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좀 잘 할 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결함이지만 저에게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입을 해서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줄지 모른다. 이 전혀 얘기죠?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네. 최고의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점인 그 거죠. 네.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점인데 아수라장 같은 한국 정치판에서는 여태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왜 박지원이네 김종인이네 나가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네. 정치적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적당히 사바사바해서 지분도 좀 나눠주고 근데 그런 교류들을 아예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 정부는 굉장히 깨끗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깨끗해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몹시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합니다. 어쩌면 네. 계속 뒷다리 잡고 이제 물건 네. 늘어지고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을. 그런데 어찌 보면 돈과 탐욕에 물들어 있는 새누리당과 그들이 볼 때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의 사람의 우선인 이 철학적인 이것이 무서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는 정말 타도하려고 투쟁을 했지만 보내고 나서 보니 참 좋은 사람이고 100년 안에 나오기 어려운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치 철학을 문재인이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받았을 때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졌을 때 물질의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저 나쁜 아이들은 더 이상 커나갈 수 있는 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아까 장점이자 단점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장점들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널리 퍼졌을 때 저는 드디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평화가 우리 몸에 체화되는 게 아닌 거냐라는 측면에서 높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어떤 좋은 성품, 그러나 그 뭔가 떡고물은 또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그거 속에서 결국 그 이후가 어떻게 될까? 네, 맞습니다. 네, 매우 합리적인 우려예요.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위안이 되는 일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일이 오바마 행정부인데요. 네. 오바마가 들어올 때 저 백악관 들어갈 때 그 반대 진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비아냥거리기를 오바마 의회 가는 길도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다. 그 정도는 아웃사이더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오바마가 한 정책 중에 제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불화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같은 거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이에나들이 어슬렁거리는 정글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수많은 소수자와 약자와 아웃사이더들에게 생명권의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그 품성이 그대로 있는 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촛불 시민들이 보여준 우리 바닥의 그 인프라, 건강한 인프라를 생각하면 그들이 지지해주면 또 이 사고 묻힌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저 그렇게 비리에 민감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뽑아줬더니 결국에는 신비님도 가장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 1인이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라 전체의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측면도 있지만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 그 맞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심이 좀 예, 넘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미에 반하게 되면 왜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좋아해주고 지지해주는데 사실 나한테 돌아올 게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쌀 한 톨 얻은 적이 없습니다. 뭐 밥 한 끼는 뭐 글쎄요, 얻어 드신 적 있어요? 밥 한 끼 정도는 사셨을까요? 아, 어쨌든 아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했는데 기존의 정치 몰입애들이 만들었던 또는 공격했던 정치적 메커니즘이 촛불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정부는 정치 몰입애들의 공격이나 그들의 공격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96% 또는 80% 이상 국민이 염원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그다음에 사람이 먼저인 이런 정치를 펼준다면 국민이 전부 다 문재인 편이 되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 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고 오늘은 이제 유시춘 작가님의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촛불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뭐 이한열이네 박종철이네 이분들은 남아있지만 6월 항쟁을 누가 했어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6월 항쟁의 지도부 중에 한 분이셨던 건 맞고요. 그것을 작가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기시려고도 하고 계시고 최근에 6월 항쟁 30주년 관련해서 스토리 펀딩 지금 네. 하고 계시죠. 네네. 그거 하시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네. 얼른 한번 모셔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들이요. 방송하는 분들이 6월 항쟁부터는 공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네. 역사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라서 빨리 작가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뭐 그 이야기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볼까요? 네. 6월 항쟁 때 어쩌다가 그쪽 지도부가 되셨어요? 저는 그때 민가협 활동을 하고 네. 있었어요. 네. 아시다시피 동생 둘 다 구속이 되고 우선 뭐 그때는 영장도 없이 잡아가서 한 달씩이나 가둬놓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각계 분산되어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가족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지만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게 민가협이고요. 그렇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민가협을 5분 대기조라 그랬잖아요. 뭐 그렇죠. 어느 시위가 일어나든 예. 거칠 것이 없이 가서 예. 시위하고 집회하고 법정 가서 뒤집어엎고 이런 그렇죠.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민가협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은 의원이 되어 계십니다만 인재근 씨하고 저하고 둘이 네. 민가협 대표로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의 상임집행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강성 발언을 주도했다 그럴까요? 다 뭐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가장 다른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군사 독재만 물리칠 수 있다면 악마하고라도 손을 잡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민가협의 주장이 그때 많이 관철이 되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위치가. 측면이 예. 있기는 있는데 이제 물론 성격은 다른데요. 네. 그랬고요. 박정철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저는 87년 1월 15일 중앙일보 2단 첫 특종 기사를 보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박정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가 역사는 때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필연을 관철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박정철 그 이전에 무수한 박정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여서 갖다 버리고 뭐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를 못 하겠는데요. 이 박정철도 그렇게 갖다 버릴 뻔했는데 들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정철 사건이야말로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드러나 버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전해 86년 12월 30날 민청년 등등 민자 돌림 단체 리더들이 다 수배당하고 구속된 와중에 민가협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송년회를 민청년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다 뭐 김근태 의장도 구속되고 그 상임위원들 다 수배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여자들 몇 명이서 그 민청년 사무실 같이 쓰면서 연탄난로 피워놓고 200원짜리 부거대가리 갖다 놓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송년회를 했는데 그때 인재근 씨하고 저하고 똑같은 한 말이 있어요. 그때 뭐 수없이 아이들이 잡혀가고 그 통곡과 신음소리가 24시간 귀에 쟁쟁거릴 때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얘네들이 분명히 사람을 죽일 거다. 그리고 언젠가는 들킬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지 보름 만에 그 사건이 터져나온 거예요. 다 예견된 네. 그런 사건이었었고 저는 최근에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가 이제
다음 주인가에 개봉을 네. 하거든요. 23일 날 개봉을 하는데 그게 87년 당시 민주화 항쟁을 가장 정면으로 관통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노태우 그 제목이에요? 보통 사람은 노태우가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그렇지. 지가 보통 사람이라고 캐치프레이즈이기는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노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보통 사람? 그렇죠. 진짜 보통 사람의 눈으로 이제 87 항쟁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고문치사돼서 이제 벌여지는 그 의문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 박종철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구나. 이제 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종철 뿐이었겠는가. 그 이전에 예. 무수한 박종철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축적된 위에서 박종철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종철이야말로 국민운동 본부를 일으켜 세운 기둥이죠. 그 예견이 맞아떨어지는 데서 아주 전율을 느꼈고요. 그리고 뭔가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역사가들이 주로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요. 우리 민주주의가 3번의 어떤 변곡점이 있었어요. 예. 제일 처음이 이제 이승만 민간 독재죠. 그때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예. 민간 독재를 무너뜨린 4.19. 4.19 보통 의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 지도부가 없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의분에 찬 젊은 학생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80년 5월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이 저는 광주 민중항쟁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